좋아요와 구독은 혼자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다음 영상도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은 마을 어른들의 침묵 속에 묻힌 범죄가 드러나며 마을 전체가 붕괴된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은 사연자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2세 김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도시 변두리에서 살고 있지만 제 고향은 바닷가와 산 사이에 끼인 작은 마을이에요. 그곳에서 제 인생의 가장 끔찍한 비밀을 목격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 마을엔 소녀들이 하나둘씩 이유 없이 사라졌고 어른들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침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침묵 뒤에 숨겨진 범죄가 드러났고 결국 마을 전체가 무너져 내렸어요. 초겨울이 오면 저는 항상 그때 생각이 나요. 해가 일찍 져서 오후 5시만 되어도 하늘이 붉게 물드는 그런 날들 말이에요. 창틀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석양빛이 길게 드리워져서 방 안 곳곳을 붉은색으로 물들이던 그 시간이요. 그때 저는 6살이었어요. 어린아이라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만이 전부였던 그런 나이였죠. 우리 마을은 작은 곳이었어요. 집이라고 해봐야 20채 남짓되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이였어요. 누구네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어디 갔다 왔는지 그런 것들이 금방금방 퍼지는 곳이었죠. 마을 한복판에는 작은 보건소가 하나 있었고 그 건물에서는 항상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어린 제가 봐도 낡고 어두운 건물이었는데 유독 창문들이 모두 검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서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 미정이가 사라진 그날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평소 같으면 누가 감기만 걸려도 마을 전체가 떠들썩했을 텐데 한 아이가 완전히 사라졌는데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마치 미정이라는 아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미정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저보다 1살 많았지만 키는 저랑 비슷했고 늘 머리에 빨간 머리핀을 꽂고 다녔어요. 그 머리핀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햇빛에 반짝이는 게 참 예뻤어요. 미정이는 그 머리핀을 할머니한테 선물 받았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미정이 엄마를 대신해서 키우고 계셨거든요. 미정이 아빠는 미정이가 3살 때 어디론가 떠나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정이는 할머니 하나만 믿고 살았어요. 미정이는 귤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때가 딱 귤철이었거든요. 11월 말쯤이었나 그럴 거예요. 나무들의 잎사귀가 모두 떨어지고 맨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서 하늘이 더 넓어 보이던 그런 계절이었어요. 미정이네 할머니가 귤을 한 상자씩 사다 주셔서 미정이는 늘 주머니에 귤을 넣고 다녔어요. 그 주머니에서는 항상 달콤한 귤 향이 났죠. 선이야, 귤은 비타민이 많아서 몸에 좋대. 할머니가 그러셨어. 미정이는 자주 그런 말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할머니 말씀을 정말 잘 듣는 아이였거든요. 저는 그런 미정이가 부러웠어요. 제 엄마는 항상 바쁘셔서 저한테 그런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날도 그랬어요. 미정이가 선이야, 귤 먹자 하면서 주머니에서 귤 2개를 꺼냈어요. 우리는 골목 한편에 앉아서 귤을 까기 시작했어요. 그 골목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었어요. 큰 느티나무가 하나 서 있고 그 나무 그늘 아래에는 낡은 돌담이 있었어요. 돌담에는 이끼가 끼어서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위로 작은 풀들이 자라고 있었죠. 귤 껍질을 까는 미정이의 손가락이 너무 예뻤어요. 작고 하얀 손가락으로 귤 껍질을 동그랗게 돌려가며 까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미정이는 귤 까는 솜씨가 정말 좋았어요. 껍질을 한 줄로 길게 까서 떨어뜨리지 않고 완성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미정이를 보면서 늘 감탄했어요. 선이야, 너도 이렇게 해봐.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야. 미정이가 제게 귤 까는 법을 알려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해봐도 미정이처럼 예쁘게 까지지 않았어요. 자꾸 껍질이 뚝뚝 끊어져서 지저분하게 됐죠. 미정이는 그런 저를 보고 웃으면서
괜찮아. 연습하면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해줬어요. 귤향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달콤하고 상큼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그 향기는 정말 좋았어요. 마치 따뜻한 햇살을 머금은 것 같은 그런 향이었거든요. 저는 그 향기를 맡으면서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정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선이야, 너 알아?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귤 껍질로 차를 끓여 먹으면 감기에 안 걸린대. 미정이가 그렇게 말하면서 까다만 귤 껍질을 바라봤어요. 그 껍질은 오렌지색이 너무 예뻐서 마치 작은 꽃잎 같았어요. 햇빛에 비친 껍질은 투명하게 보이기도 했고 그 안쪽 하얀 부분과 대조를 이루면서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정말? 그럼 우리도 해먹어 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미정이는 환하게 웃으면서 좋아라고 대답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 내일 학교 끝나고 우리 집에 와. 할머니한테 귤 껍질 차 끓이는 법 배워보자. 미정이의 제안에 저는 두근거렸어요. 미정이네 집에 가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었거든요. 미정이 할머니는 정말 자상하신 분이셨어요. 저를 볼 때마다 고구마나 호떡 같은 간식을 챙겨주시곤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골목 저쪽에서 어른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급하고 긴장된 느낌이었거든요. 저희는 호기심에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미정이가 갑자기 제 팔을 잡더라고요. 미정이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선이야, 우리 그냥 여기 있자. 뭔가 무서워. 미정이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저도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무서운 기분이 들었어요. 어른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그 목소리들 사이에서 한 목소리가 특히 크게 들렸어요. 이번에도 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 다른 도리가 없어. 하지만 아이가 너무 어린데 어려서 더 좋아. 나중에 문제가 될 일이 없으니까. 이번엔 누구로 할 거야? 벌써 정해졌어. 조용한 아이로 골랐어. 저희는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어른들이 무슨 중요한 일을 얘기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미정이는 계속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까다만 귤을 손에 꼭 쥐고 있으면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선이야, 나 집에 가고 싶어. 갑자기 무서워져. 미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평소에 밝고 활발했던 미정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뭔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 같았어요. 저는 미정이를 달래려고 했어요. 괜찮아, 미정아. 우리 엄마들이 곧 부를 거야. 조금만 더 놀자. 하지만 미정이는 고개를 젓더라고요. 아니야, 정말 무서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때 어른들의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저희는 반사적으로 담벼락 뒤로 숨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왜 숨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어요. 틈새로 살짝 보니까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김 아저씨와 마을 이장님, 그리고 몇 분 더 계셨어요. 모두들 표정이 심각했어요. 평소에 보던 그분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뭔가 무겁고 어두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김 아저씨는 키가 크고 마른 분이셨어요. 평소에는 온화한 인상이었는데 그날은 눈빛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이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보통 때는 아이들을 보면 웃으면서 인사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오늘 밤에 해야 해. 더 늦으면 아이가 눈치챌 거야. 가족들에게는 뭐라고 할 거야? 평소처럼 하면 돼. 아프다고 하고 보건소로 데려가는 거지. 그럼 끝이야. 이번엔 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너무 소란스러웠어. 괜찮아. 이번엔 미리 준비해뒀으니까. 저희는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누군가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얘기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미정이는 점점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손에 쥔 귤이 으깨져서 단내가 더 진하게 났어요.
그 달콤한 향기와 대조적으로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어요. 어른들이 지나간 후에도 미정이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돌처럼 굳어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정이의 어깨를 살살 두드리면서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갔어라고 말했어요. 그제서야 미정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선이야, 나 정말 집에 가야겠어. 할머니가 걱정하실 거야. 미정이는 으깨진 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일어났어요. 까다만 귤 껍질도 그대로 두고 말이에요. 평소 같으면 귤 껍질을 주워서 가방에 넣었을 텐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어요. 뭔가 급하게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미정아, 내일 또 만나자. 귤 껍질로 차 끓이는 거 잊지 마. 저는 미정이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미정이는 뒤돌아보면서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뭔가 슬퍼 보였거든요. 마치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선이야, 내일 봐. 그게 미정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때는 정말 내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미정이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골목에 남아 있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귤 껍질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쁘게 까진 껍질들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저는 그 귤 껍질들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내일 미정이와 함께 차를 끓일 때 쓰려고요. 그 순간만 해도 저는 정말 내일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어른들의 대화를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어린 제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어른들의 세계에는 아이들이 모르는 복잡한 일들이 많구나 싶었죠.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엄마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선이야, 어디 갔다 왔니? 미정이랑 놀다 왔어요. 미정이와? 엄마의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톤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귤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른들의 수상한 대화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 알았어. 이제 손 씻고 밥 먹자.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녁 내내 뭔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꾸 창밖을 쳐다보시고 밖에서 소리가 나면 깜짝깜짝 놀라시곤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일찍 잠들었어요. 엄마가 저녁을 먹이고 나서 오늘은 일찍 자라고 하셨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계속 미정이 생각이 났어요. 무서워하던 미정이의 얼굴, 으깨진 귤, 바닥에 남겨진 귤 껍질 같은 것들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어른들의 이상한 대화, 미정이의 무서워하던 모습, 그리고 엄마의 불안해하시는 표정까지 뭔가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차 소리 같은 건데 평소에는 밤에 차가 다니지 않는 우리 마을에서 웬 차 소리가 나는지 궁금했어요. 그 소리는 천천히 우리 마을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호기심에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헤드라이트 같기도 하고 손전등 같기도 했어요. 그 불빛은 마을 안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린 제가 뭘 제대로 볼 수 있었겠어요. 그냥 누군가 늦게 들어오는구나 싶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 이상한 불빛의 이미지는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미정이네 집으로 갔어요. 미정이와 함께 학교에 가기로 했거든요. 어제 약속했던 귤껍질 차 이야기도 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미정이네 집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미정이 할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시거나 미정이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그날은 아무도 없었어요. 집 전체가 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미정아. 저는 큰 소리로 미정이를 불렀어요. 제 목소리가 텅 빈 골목에 메아리쳐서 돌아왔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더 크게 불러봤지만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집 문을 두드려 봤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있고 뭔가 힘없어 보였어요. 마치 하룻밤 사이에 몇 년을 늙으신 것 같았어요. 선이야, 미정이는 아파서 병원에 갔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슬픔과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어디가 아파요? 언제 나와요? 어느 병원에 갔어요? 글쎄, 많이 아파서 한동안 못 올 것 같아. 할머니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아프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에는 뭔가 두려움 같은 게 어려 있었어요. 할머니, 미정이가 정말 많이 아파요?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선이야, 니는 미정이 생각하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미정이 얘기하지도 마. 그 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왜 친구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문을 닫으셨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린 나이라 그냥 미정이가 많이 아픈가 보다 싶었어요. 학교에 혼자 가는 길은 너무 적적했어요. 평소 같으면 미정이와 함께 웃고 떠들면서 갔을 텐데 혼자 가려니 길이 훨씬 멀게 느껴졌어요. 어제 미정이와 귤을 먹었던 그 골목을 지날 때 바닥에 떨어진 귤 껍질이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시들어서 갈색으로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희미하게 귤 향이 났어요. 저는 그 귤 껍질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미정이가 돌아오면 함께 차를 끓여 마시자고 했던 약속이 생각났거든요. 학교에 도착해서도 선생님이나 친구들 모두 미정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마치 미정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아무도 미정이는 왜 안 왔지?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게 더 이상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혼자 앉아서 주머니 속귤 껍질을 만지작거리면서 미정이를 생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떠들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선생님, 미정이는 언제 나와요? 저는 담임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하지만 선생님도 이상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잠깐 당황하시는 것 같더니 곧 평상시와 다른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정이 얘기는 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묻지 마.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친구가 아프면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도 미정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가끔 미정이네 집 앞을 지나가면서 할머니께 안부를 여쭤봤는데 할머니는 항상 같은 대답만 하셨어요. 아직 많이 아파서 못 와. 그런데 할머니의 모습은 점점 더 초라해져 갔어요. 살도 많이 빠지시고 눈빛도 흐려졌어요. 마치 생기를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상한 건 마을 어른들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이가 아프면 다들 걱정하고 문병도 가고 그랬을 텐데 미정이 얘기만 나오면 모두들 입을 다물었어요. 심지어 제가 미정이 언제 나와요? 라고 물어봐도 아이가 왜 그런 걸 물어보니? 라면서 화를 내기도 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귤 향만 맡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정이가 그리워서 그런가 싶었는데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귤 향이 나면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뭔가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미정이가 그리워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하지만 엄마의 손길에서도 뭔가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평소처럼 따뜻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미정이는 정말 언제 나와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엄마는 잠깐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선이야, 미정이는 멀리 갔어. 아마 다시 못 볼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확 내려앉았어요.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창틀에 앉아서 밖을 바라봤어요. 초겨울 바람이 창틀 사이로 스며들어 와서 차가웠어요. 바람과 함께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보건소에서 나는 그런 냄새였는데 왜 집까지 냄새가 오는지 이상했어요. 그때 문득 어제 들었던 어른들의 대화가 생각났어요. 이번에도 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 라던 그 말, 아이가 너무 어린데 라던 그 말, 어려서 더 좋아 라던 그 말,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섬뜩했어요. 주머니에서 귤 껍질을 꺼내봤어요. 벌써 바짝 말라서 거의 가루가 될 것 같았지만 아직도 희미하게 귤 향이 났어요. 미정이와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그 향기를 맡으면서 저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계속 소독약 냄새가 들어왔어요. 그 냄새와 귤 향이 섞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달콤한 추억과 무서운 불안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그리고 어른들이 모두 그 일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걸.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그리고 어른들이 모두 그 일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걸.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걸요. 몇 년이 흘렀어요. 저는 14살이 됐고 미정이가 사라진 일은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았어요.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고 마치 미정이라는 아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게 조용했어요. 하지만 저만은 잊을 수 없었어요. 미정이와 함께 먹었던 귤의 달콤한 향, 그 아이의 환한 웃음, 그리고 마지막 날 무서워하던 모습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겨울이 올 때마다 저는 더욱 우울해졌어요. 귤이 나오는 계절이 되면 마트나 시장에서 풍겨오는 그 향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지곤 했어요. 엄마는 제가 성장기라서 예민해진 거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정이와 연결된 뭔가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아파하고 있었거든요. 그해 11월,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한 학년 아래 소희라는 아이였어요. 소희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미정이처럼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아이였죠. 소희의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소희는 늘 혼자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그날도 소희는 방과 후에 혼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우연히 교실 창문에서 소희가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작은 키에 검은 머리를 두 갈래로 따은 소희의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어요. 그 아이도 가방에 귤을 넣고 다니곤 했거든요. 다음 날 소희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담임 선생님은 감기에 걸려서 쉰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정이가 사라지기 전날과 똑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선생님의 표정도, 반 아이들의 반응도 모든 게 그때와 비슷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소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무도 소희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모든 사람들이 침묵을 지켰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정이 때는 어려서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담임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선생님, 소희는 언제 나와요? 너무 오래 쉬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제 질문을 듣고 잠깐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평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소희는 전학을 갔어.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됐거든. 어디로 이사 갔어요? 인사도 없이 갔나요? 그건 네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그리고 앞으로 소희 얘기는 하지 마라. 선생님의 말투가 너무 단호했어요. 마치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경고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미정이도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었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순간 선생님의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하면서 제게 다가오셨어요. 김선희,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미정이가 누구야? 그런 애는 우리 학교에 없었어. 아니에요. 미정이는 제 친구였어요. 빨간 머리핀을 하고 다녔고 귤을 좋아했어요. 괜한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애들한테도 이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선생님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교실 안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아이들도 모두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마치 제가 미친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날 학교 시간, 저는 혼자 집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왜 어른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는 걸까? 왜 아이들이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는 걸까? 그리고 왜 저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집에 도착해서 엄마께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엄마의 반응도 선생님과 비슷했어요. 선희야, 니는 왜 자꾸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 미정이가 누구야? 엄마, 기억 안 나세요? 제 친구였는데요. 엄마도 미정이 할머니 아셨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 모르겠어. 선희야, 네가 꿈이랑 현실을 헷갈리는 거 아니야? 엄마마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혹시 제가 정말 미쳤나 싶기도 했고, 아니면 모든 게 꿈이었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주머니에 아직 남아있는 마른 귤 껍질을 만져보면서 확신했어요.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몰래 집을 나섰어요. 미정이네 집이 있던 곳으로 가보고 싶었거든요. 달빛이 밝은 밤이어서 길은 잘 보였어요. 조용한 마을 골목을 걸어가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미정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대문도 녹이 슬어서 삐걱거렸고 창문들은 모두 판자로 막혀 있었어요. 저는 그 집 앞에 서서 미정이를 불러봤어요. 미정아, 어디 있어? 정말 어디로 간 거야? 하지만 돌아오는 건 바람 소리뿐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는데 김 아저씨가 서 계셨어요.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그분이었어요. 선희야, 네가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김 아저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어요. 달빛에 비친 그분의 얼굴은 그림자 때문에 더욱 무서워 보였어요. 아저씨, 미정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미정이가 누구니? 그런 애는 모르겠는데. 미정이요. 이 집에 살던 아이요.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잖아요. 김 아저씨는 잠깐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너무 섬뜩했어요. 선희야, 니는 어린아이니까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는 없어져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 그런 아이들은 조용히 사라지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 거야. 무슨 뜻이에요? 없어져야 하는 아이들이라니? 니도 조심해야 해.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위험할 수 있거든. 그 말을 남기고 김 아저씨는 사라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서서 떨고 있었어요. 무서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른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나쁜 일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곳곳에서 소독약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그 냄새는 보건소에서 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에 퍼져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뭔가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뿌린 것처럼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소인의 집에도 가봤어요. 소인의 집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집은 비어 있었고, 이웃들은 이사 갔다고만 말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사를 갔다면 짐을 싸거나 이삿짐 차가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아무도 그런 걸 본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어요. 미정이와 소희는 이사를 간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당한 거라고요. 그리고 마을 어른들이 모두 그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같은 반 친구들에게 얘기해봐도 그런 애들 몰라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심지어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던 은정이마저도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선이야, 네 요즘 이상해. 없는 애들 얘기를 자꾸 하고. 은정아, 너도 미정이 기억 안 나? 우리 셋이 같이 놀았었잖아. 나는 정말 모르겠어. 선이야, 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취급했어요.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동시에 분노도 커졌어요. 그해 겨울이 깊어질 무렵 저는 우연히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외출하신 사이에 집을 뒤지다가 엄마 서랍에서 이상한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 편지는 마을 이장님이 보낸 것이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김 씨, 댁 부인께 이번 일도 조용히 처리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는 가끔 이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선이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도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릅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엄마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 걸 모든 어른들이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다시 원래 자리에 넣어두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왜 아이들이 사라지는 거지? 그리고 왜 모든 어른들이 침묵하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창틀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 속에서 또다시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는 이제 제게 공포의 상징이 됐어요. 그 냄새가 날 때마다 누군가가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저는 결심했어요. 어른들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진실을 찾아내겠다고요. 미정이와 소희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저는 보건소 주변을 몰래 탐색해보기로 했어요. 학교가 끝난 후, 아무도 없을 때를 골라서 보건소 뒤편으로 갔어요. 보건소는 평소에도 으스스한 곳이었지만 혼자 가니까 더욱 무서웠어요. 건물 뒤쪽에는 작은 창고 같은 건물이 있었어요. 그 건물에서 특히 강한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 건물 주변을 돌아봤어요. 창문들은 모두 검은 비닐로 가려져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작은 틈이 있었어요. 저는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까 빨간색이었어요. 미정이의 머리핀과 같은 색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그게 미정이의 머리핀일까요? 저는 더 자세히 보려고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댔어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뒤돌아보니 김 아저씨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이 무섭게 번득이고 있었어요. 아저씨, 저기 안에 뭐가 있어요? 빨간색 머리핀 같은 게 보이는데요. 선이야,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위험해질 거야. 마지막 경고야. 김 아저씨는 제 팔을 꽉 잡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손의 힘이 너무 세서 아팠어요. 저는 무서웠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제 친구들이 어디 갔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친구들? 니한테는 친구 같은 거 없었어. 니는 항상 혼자였어. 아니에요. 미정이가 있었어요. 소희도 있었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김 아저씨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른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선이야, 네 부모님께 이 일을 얘기해야겠어. 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안 되거든.
김 아저씨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엄마께 제가 한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선이야, 네가 왜 그런 위험한 곳에 갔니? 그리고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저는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제 친구들이 어디로 갔는지요. 선이야,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없었어. 네가 혼자서 상상한 거야. 엄마마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온 세상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실은 분명히 존재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창틀에 앉아서 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에는 별이 많이 떠 있었어요. 미정이가 좋아했던 겨울 하늘이었어요. 저는 미정이에게 속삭였어요. 미정아, 나는 포기하지 않을게. 꼭 진실을 찾아낼게. 그때 갑자기 창틀 사이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귤향이 났어요. 순간 미정이가 옆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마른 귤 껍질을 꺼내서 손에 꼭 쥐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어른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저는 끝까지 진실을 찾아내겠다고요. 며칠 후, 저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어른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대신 혼자서 증거를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건 학교 기록이었어요. 미정이와 소희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교무실에 몰래 들어갔어요. 선생님들이 모두 식사하러 가신 사이에 말이에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교무실 한쪽에는 학생 명부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저는 몇 년 전 자료를 찾아서 뒤져봤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미정이와 소희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 아이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 제 기억으로는 같은 반이었던 아이들의 명단에도 그 이름들이 없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혹시 제가 정말 미친 건 아닐까요? 그런 아이들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주머니, 속 귤 껍질이 제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건 현실이라고, 분명히 미정이는 존재했었다고요. 그때 교무실 문이 열렸어요.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얼른 명부를 덮었어요. 선이야,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아, 선생님. 제가 잠깐 잊어버린 게 있어서요. 뭘 잊어버렸는데? 선생님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적당히 둘러대고 교무실을 나왔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제 뒤를 따라오시는 게 느껴졌어요. 선이야, 네가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선생님. 네 부모님께 연락드려야겠어. 네가 요즘 너무 이상해. 그날 저녁 정말로 선생님께서 엄마께 전화를 하셨어요. 엄마는 저를 불러서 꾸짖으셨어요. 선이야, 네가 왜 자꾸 이런 말썽을 피우니? 선생님께서 네가 교무실에서 이상한 짓을 했다고 하시네. 엄마, 저는 그냥 뭐? 또 그 존재하지도 않는 애들 찾으려고 그런 거지? 엄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모든 걸 적기로 했어요. 어른들이 아무리 증거를 없애려고 해도 제 기억만큼은 지울 수 없으니까요. 저는 미정이와 보낸 시간들, 소희의 모습, 그리고 어른들의 수상한 행동들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일기를 쓰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어요. 이 마을에는 분명히 어둠의 비밀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어른들의 세계는 아이인 제게는 너무 크고 복잡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창틀 사이로 또다시 소독약 냄새가 들어왔어요. 그 냄새는 이제 제게 도전장 같았어요.
어른들이 감추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에 대한 단서였으니까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생각했어요. 미정이와 소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아이들이 사라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속삭였어요. 우린 모르는 게 나아라고 했던 엄마의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아픈 진실이라도 아는 게 낫다고요.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속삭였어요. 우린 모르는 게 나아라고 했던 엄마의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아픈 진실이라도 아는 게 낫다고요. 6년이 더 흘렀어요. 저는 20살이 됐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마을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더 이상 아이들이 사라지는 일은 없었어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처리됐을 수도 있고요. 어른들은 여전히 그 일에 대해 함구하고 있었고 저 역시 겉으로는 포기한 척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미정이와 소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모든 어른들이 침묵하고 있는지 꼭 알아내고 싶었거든요. 그해 봄,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보건소가 리모델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래된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그 건물에 뭔가 증거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사가 시작되기 전날 밤, 저는 몰래 보건소로 갔어요. 마지막으로 그 건물을 탐색해 볼 기회였어요. 달이 없는 캄캄한 밤이었지만 손전등을 준비해 갔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보건소 건물은 예전보다 더 낡아 보였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들은 대부분 깨져 있었어요. 정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뒤편에 작은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어요. 저는 그 창문으로 들어갔어요. 건물 안은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어요.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그 냄새가 여전히 남아있는 게 이상했어요. 저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을 둘러봤어요. 1층에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오래된 의료기기들과 녹슨 침대들만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을 때 저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는 보건소에 지하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소독약 냄새가 더욱 진해졌어요. 지하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긴 복도가 있고 양쪽으로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어요. 각 방의 문에는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방을 열어봤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저는 손전등을 비춰가며 그 서류들을 뒤져봤어요. 대부분 의료 기록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상한 파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특별관리 대상자 명단이라고 적힌 파일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파일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거기에 미정이와 소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파일에는 각 아이들의 사진과 간단한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미정이의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환한 웃음이 사진 속에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파일맨 뒤에는 처리 완료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날짜까지 적혀 있었어요. 미정이가 사라진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다른 방들도 살펴봤어요. 두 번째 방에는 이상한 의료기구들이 있었어요. 낡고 녹슨 수술대와 각종 주사기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약병들이 가득했어요. 세 번째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곳에는 작은 상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는데 각 상자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그 이름표들을 보는 순간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미정이, 소희, 그리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아이들의 이름까지 총 15개의 상자가 있었어요. 각 상자 안에는 그 아이들의 개인 물품들이 들어있었어요. 미정이의 상자를 열어봤을 때 저는 정말 울음을 터뜨릴 뻔했어요. 그 안에는 빨간 머리핀과 작은 귤 껍질 조각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 미정이와 함께 먹었던 바로 그 귤의 껍질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상자들도 하나씩 열어봤어요. 소희의 상자에는 작은 인형과 연필이 들어있었고, 다른 아이들의 상자에도 각각 그들의 흔적들이 남아있었어요. 그때 네 번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방으로 가봤어요. 문을 열자마자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 방은 다른 방들과 달랐어요. 벽면에는 낡은 냉동고들이 줄지어 있었고, 바닥에는 검은 얼룩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저는 냉동고 중 하나를 열어보려고 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지하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손전등을 끄고 냉동고 뒤에 숨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불빛이 보였는데 김 아저씨의 목소리였어요. 보건소에서 일하시던 그분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혹시 누가 들어온 건 아닐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을 이장님이었어요. 그럴 리 없어. 이곳을 아는 사람은 우리뿐이야. 그래도 확인해보자. 내일 철거 시작되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 해. 두 사람은 방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욱 바짝 몸을 웅크리고 숨었어요. 만약 발각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여기 상자들은 어떻게 할 거야? 모두 태워버려야지. 증거가 남으면 안 되니까. 이제 곧 20년이 다 되어가네. 참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어. 그래. 우리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20년이라니요. 그럼 미정이와 소희 이전에도 많은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요즘 김선희 그 애가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괜찮을까? 제 이름이 나오자 더욱 긴장됐어요. 그 애는 좀 특별해. 다른 애들과 달리 계속 기억하고 있어. 그럼 그 애도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그들이 저를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자, 이제 가자. 내일 새벽에 와서 모든 걸 정리하면 돼.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한참을 더 숨어 있다가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일 새벽이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거였어요. 저는 급히 미정이의 상자에서 빨간 머리핀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몇 개의 중요한 서류들도 가져갔어요. 특히 특별관리 대상자 명단은 꼭 필요한 증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5번째 방에서 발견한 거였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일기장의 주인은 놀랍게도 김 아저씨였어요. 일기장에는 지난 20년간 벌어진 모든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떤 아이들이 언제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진실을 알게 됐어요. 이 마을의 어른들은 순혈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불순한 피를 가진 아이들을 제거해왔던 거예요. 미정이는 혼혈이었고 소희는 정신적으로 조금 느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거 대상이 된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었어요. 김 아저씨, 이장님, 그리고 제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이 마을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 하지만 때로는 가슴이 아프다. 특히 순진한 아이들의 눈을 볼 때면. 그러나 더 큰 선을 위해서는 작은 희생이 필요하다. 김선이 그 아이만 조용히 지내준다면 더 이상의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제가 사랑했던 친구들이 그런 끔찍한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니요. 그리고 제 아버지도 그 일에 연루되었다니요. 저는 일기장과 몇 가지 중요한 증거들을 가지고 급히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이제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어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집 앞에 김 아저씨가 서 있었거든요.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선희야, 어디 갔다 왔니? 그냥 산책하고 왔어요. 산책. 이 늦은 밤에? 김 아저씨는 제 가방을 빤히 쳐다봤어요. 혹시 제가 뭔가를 가져온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선희야, 네가 요즘 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무슨 말씀이세요? 니도 알겠지만 이 마을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네가 현명한 아이라면 그런 걸 알 거야. 그 말은 분명한 경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아저씨, 미정이와 소희는 어디로 간 거예요? 김 아저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선희야, 그런 애들은 없었다고 몇 번을 말해야 네가 알아들을까? 하지만 저는 기억해요. 분명히 존재했던 아이들이에요. 기억이라는 건 때로는 거짓말을 해. 특히 어린 시절 기억은 더욱 그래. 김 아저씨는 제게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 순간 저는 주머니 속 빨간 머리핀을 꼭 쥐었어요. 선희야,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위험해질 거야. 네 부모님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고. 제 부모님이요? 그래. 네 부모님도 이 마을의 평화를 원하시거든. 네가 그걸 깨뜨리려고 한다면. 김 아저씨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해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무고한 아이들이 희생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침묵할 수는 없었어요. 아저씨, 저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김 아저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진실? 선희야, 진실이라는 건 때로는 독이야. 알지 않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진실 때문에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 누가 죽었다고 했니? 김 아저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직 그들이 아이들을 죽였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는데 제가 먼저 그런 말을 해버린 거예요. 선희야, 네가 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진실을 말해주세요. 미정이와 소희는 정말 어디로 간 거예요? 김 아저씨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선희야, 네가 정말 알고 싶다면 내일 저녁에 보건소로 와. 모든 걸 보여줄게. 그 말을 남기고 김 아저씨는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서서 떨고 있었어요. 내일 저녁이라니요. 그때까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집에 들어가서 저는 가져온 증거들을 안전한 곳에 숨겼어요. 그리고 편지를 하나 썼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가 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창틀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면서 미정이를 생각했어요. 주머니 속 빨간 머리핀을 만지작거리면서 속삭였어요. 미정아, 이제 곧 진실을 밝혀낼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때 갑자기 창밖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봤어요. 누군가가 우리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저는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그림자의 정체는 이장님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저는 다음 날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모든 어른들이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들의 시선도 평소와 달랐고 같은 반 친구들도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결심했어요. 김 아저씨와의 약속을 지키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미리 써둔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어요. 서울에 사는 이모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모가 이 사건을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저는 보건소로 향했어요. 가방에는 호신용으로 작은 칼을 하나 넣어뒀어요. 물론 어른들을 상대로는 별 소용이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됐어요.
보건소에 도착했을 때 김 아저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장님과 몇 명의 다른 어른들도 함께 있었어요. 선이야, 왔구나. 김 아저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슬퍼 보였어요. 아저씨, 약속대로 진실을 말해주실 거죠? 그래, 모든 걸 보여줄게. 하지만 그 전에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김 아저씨는 저를 지하로 안내했어요. 어젯밤에 제가 몰래 들어왔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증거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선이야, 네가 어젯밤에 여기 왔던 거 알고 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들켰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네가 뭘 가져갔는지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요? 왜냐하면 네가 본 것들이 전부가 아니거든. 김 아저씨는 저를 더 깊은 곳으로 안내했어요. 제가 어젯밤에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방이 있었어요. 그 방을 열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어른이 된 미정이와 소희가 있었어요. 미정아, 소희야. 저는 소리치며 그들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어요. 미정이와 소희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구세요? 미정이의 목소리는 어린 시절과 같았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영혼이 없는 것 같았어요. 미정아, 나야, 선이야. 기억 안 나? 하지만 미정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이야, 이게 우리가 한 일이야. 김 아저씨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죽인 게 아니라 그들의 기억을 지운 거야.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었지. 이제 그들은 이 마을을 위해 일하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어요. 왜 이런 일을 했어요? 이 마을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야. 그리고 이제 네 차례야, 선이야. 김 아저씨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저도 같은 운명을 당하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칼을 꺼내들고 소리쳤어요. 싫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른들이 저를 붙잡으려 했고,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그 과정에서 미정이와 소희의 눈에 잠깐 생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선이. 야! 미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순간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기억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빨간 머리핀을 꺼내서 미정이에게 보여줬어요. 미정아, 이거 기억나? 네가 늘 하고 다녔던 머리핀이야. 그 순간 미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 기억나. 모든 게 기억나. 미정이의 절규는 지하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듣고 소희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뭘 당한 거야? 혼란 속에서 저는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미정이와 소희도 함께 데리고 나왔어요. 하지만 김 아저씨와 다른 어른들이 저희를 쫓아왔어요. 도망쳐. 빨리. 저희는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갇혀있던 미정이와 소희는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였어요. 제가 이모에게 보낸 편지가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저희는 구조됐고, 김 아저씨를 비롯한 마을의 어른들은 모두 체포됐어요. 20년간 계속되었던 끔찍한 일들이 드디어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하지만 그 대가는 컸어요. 미정이와 소희는 기억을 되찾았지만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특히 미정이는 어린 시절의 순수했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어요. 지난 20년 동안 총 23명의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처리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중 일부는 기억을 잃고 마을에서 일하고 있었고,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보내져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몇은 실험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 아버지의 역할이었어요. 아버지는 이 모든 일의 설계자 중 한 명이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일기를 보니 처음에는 마을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돈을 받고 다른 지역의 문제아들을 받아서 처리하는 일까지 하고 있었어요. 선이야, 미안해.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저에게 사죄했어요. 아버지는 사건이 터진 후 충격으로 쓰러지셨거든요. 아빠, 왜 그런 일을 했어요? 왜 무고한 아이들을? 처음엔 정말 마을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점점 돈이 개입되고 권력이 개입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어요. 그런데 선이야, 니는 어떻게 그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니? 다른 아이들은 모두 기억을 잃었는데,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왜 저만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어떤 사람들은 기억 조작에 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강한 감정과 연결된 기억일수록 더 그렇다고 했어요. 미정이와의 우정, 그 아이가 사라졌을 때의 충격, 그리고 진실을 찾으려는 의지가 저를 지켜준 거였어요.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어요. 우리 마을은 악마의 마을이라고 불리게 됐고, 언론과 경찰들이 몰려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곳으로 이주했어요. 저도 이모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게 됐어요. 엄마는 사건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침묵을 지켰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어요. 엄마와 저는 한동안 말을 섞지 않았어요. 선이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때 네 말을 믿어줬어야 했는데. 몇 달 후, 엄마가 저에게 사과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에요. 엄마도 무서웠어.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했어.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 저는 엄마를 용서했어요. 그 상황에서 엄마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았거든요. 미정이와 소희는 전문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저도 자주 병원에 가서 그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예전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선이야, 고마워. 네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구해진 거야. 미정이가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눈에는 예전의 순수함은 사라져 있었어요. 너무 많은 걸 겪어서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미정아, 우리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물론이야, 선이야. 우리는 영원한 친구야. 하지만 우리의 우정은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아픔이 있었거든요.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이런 일이 우리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건들이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왔어요. 김 아저씨를 비롯한 가해자들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미 죽은 아이들은 돌아올 수 없었고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도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를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미정이와 소희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싶었어요. 법정에서 김 아저씨와 마주쳤을 때 그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선이야, 네 때문에 우리 마을이 망했어. 아니에요. 진실이 드러났을 뿐이에요. 진실? 그 진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지 아니? 하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구해졌어요. 김 아저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니는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때로는 침묵이 필요한 일들이 있어. 아니에요. 침묵은 공범이에요. 그것이 김 아저씨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미정이와 함께 옛 마을을 다시 방문했어요.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대부분의 집들이 비어 있었고 보건소는 완전히 철거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 귤을 먹었던 그 골목에 가봤어요. 느티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주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이야,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귤을 먹었었지? 응, 맞아. 저는 주머니에서 미정이의 빨간 머리핀을 꺼내서 돌려줬어요. 이거, 네 거야. 미정이는 그 머리핀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어요. 고마워, 선이야. 이걸 지켜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귤을 먹었어요. 예전처럼 달콤한 맛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나누는 게 의미가 있었어요. 선이야,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나도 그래. 우리가 겪은 일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날 우리는 약속했어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도 항상 연락하면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는 아이들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마을을 떠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창틀을 바라봤어요. 그 창틀 사이로 수많은 밤을 보내면서 진실을 찾겠다고 다짐했던 그곳이었어요. 이제는 소독약 냄새 대신 자연의 향기가 났어요. 귤향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정이와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향기가 되었어요. 차 안에서 뒤돌아본 마을의 모습은 작고 초라했어요. 그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있던 곳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세상 어디든 이런 어둠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어둠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걸. 선이야, 후회되지 않아? 이모가 물어보셨어요. 뭐가요? 진실을 밝힌 거 말이야.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다면 더 편했을 텐데.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정말 후회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후회되지 않아요. 왜? 미정이와 소희,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진실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무서워요. 모르면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는 말이야. 네가 용감한 아이라는 걸 새삼 느끼네. 저는 용감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포기할 수 없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새로운 집에서 저는 창가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많이 떠 있었어요. 미정이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귤 껍질 조각을 꺼냈어요.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마지막 증거였어요. 이제는 그 껍질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의 향기가 났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미정이와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들, 진실을 찾기 위해 싸웠던 긴 세월들, 그리고 마침내 어둠을 밝혀낸 그 순간을 말이에요.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미정이들이 있을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들을 위해 계속 싸울 거예요. 그것이 미정이와 저 사이의 진짜 약속이었으니까요. 귤 껍질로 차를 끓여 마시자던 그 순진한 약속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약속이었어요. 저는 창을 닫고 침대로 향했어요.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진실을 향한 또 다른 여행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사건이 일단락된 줄 알았던 6개월 후, 저에게 예상치 못한 편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아버지였어요. 감옥에서 보낸 편지였죠. 선이야, 아빠가 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야 할 말이 있어.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편지로 쓴다. 네가 알고 있는 진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진짜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둡다. 만약 네가 정말로 모든 걸 알고 싶다면 우리 집 다락방에 숨겨둔 검은 상자를 찾아봐. 하지만 그 상자를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봐.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편지를 읽고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아직 더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고민했어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알았는데 굳이 더 파헤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겼어요. 저는 이모에게 잠깐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리고 기차를 탔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옛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엄마는 이미 서울로 이사 오셨고 집은 팔릴 때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열쇠는 이웃집에 맡겨져 있었는데 다행히 아직 남아 있었어요. 집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소독약 냄새는 더 이상 나지 않았어요. 저는 곧바로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다락방은 제가 어릴 때부터 무서워했던 곳이었어요. 어둡고 좁았거든요. 손전등을 켜고 구석구석을 뒤져봤는데 정말로 검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크지 않은 상자였지만 묵직했어요. 상자를 열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안에는 수많은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제 사진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제 모습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찍혀 있었거든요. 잠들어 있는 모습, 병원에서 무슨 검사를 받는 모습,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습까지요. 서류들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실험 대상이었다는 거였어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종류의 실험이었지만요. 피험자 선의의 기억 저항성 실험. 그런 제목의 파일이 있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제가 왜 다른 아이들과 달리 기억을 잃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에게는 기억을 조작하는 약물 대신 기억을 강화하는 실험적 약물이 투여됐던 거예요. 목적 특정 기억을 강화하여 목격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실험. 만약 성공한다면 향후 사건 조작에 활용 가능. 저는 그 글을 읽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제가 진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결과였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파일맨 뒤에는 아버지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있었어요. 선의는 완벽한 실험체가 됐다. 모든 기억을 생생하게 보존하면서도 적절한 시기에 진실을 폭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완전 범죄를 완성할 수 있다. 선의가 진실을 밝혀내면 사람들은 모든 악역이 처벌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진짜 배우는 여전히 안전할 것이다. 저는 그 글을 읽고 현기증이 났어요. 제가 진실을 밝혀낸 것도, 미정이와 소희를 구한 것도 모든 게 누군가의 계획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배우는 누구일까요? 저는 계속해서 서류들을 뒤져봤어요. 그러다가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는데 그 편지의 필체가 나 찍었어요. 자세히 보니 제 할아버지의 필체였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편지의 날짜를 보니 제가 태어난 후에 쓰인 거였어요. 김 박사에게 선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다. 아이가 예상보다 뛰어난 기억력을 보이고 있으니 계획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다. 다만 아이가 너무 일찍 의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 김 박사라니요? 저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는지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어린 시절 가끔 집에 오셨던 의사 선생님이 김 박사라고 불렸거든요. 그분은 제가 아플 때마다 와서 진료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특별히 아프지 않았을 때도 자주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간단한 검사를 한다면서 주사를 놓곤 하셨죠. 저는 더 많은 서류들을 찾아봤어요. 그 중에는 제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주사와 약물에 대한 기록이 있었어요. 감기약이라고 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기억 강화제였고 예방접종이라고 했던 것들도 실험용 약물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최종 목표 선의를 통해 1차 가해자들김 아저씨, 이장님 등을 제거하고 진짜 조직은 은밀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 선의는 영웅이 되고
사람들은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조직이 계속 활동할 것이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구해냈다고 생각했던 미정이와 소희, 그리고 처벌받았다고 생각했던 가해자들, 모든 게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범인들은 아직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저는 급히 다른 서류들도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전국 각지의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보고서였어요. 우리 마을에서 벌어진 일과 똑같은 패턴의 사건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을 조율하는 거대한 조직이 있다는 증거들도 있었어요. 그 조직의 이름은 순혈회였어요. 순혈회의 목적은 우리 마을에서 벌어진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체계적이었어요.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불순한 아이들을 제거하거나 조작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계획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 이 조직에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진, 교육계 인사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 마을의 사건은 그들의 실험 중 하나에 불과했던 거예요. 저는 그 서류들을 보면서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싸워서 밝혀낸 진실이 실제로는 더 큰 거짓을 감추기 위한 도구였다니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다락방 구석에 숨었어요. 선희가 여기 온 걸 확인했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예상대로군. 아버지의 편지를 받으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어. 이번에는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어쩐지 낯익었어요.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선희도 이제 처리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 선희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지.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선희가 서류들을 다 봤을까요? 아마 그럴 거야. 그 아이는 호기심이 많거든. 그럼 더 위험하지 않나요? 괜찮아. 어차피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이미 사건은 종료된 걸로 인식되고 있으니까. 그때 여자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이 김 박사였거든요. 어린 시절 저를 돌봐주셨던 그분이었어요. 선희야, 나와. 이미 네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어. 김 박사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어요. 차갑고 무서웠어요. 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천천히 나가면서 김 박사를 바라봤어요. 김 박사님,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김 박사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왜라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지. 더 나은 세상이요? 아이들을 죽이고 조작하는 게 더 나은 세상인가요? 선희야, 니는 아직 어려서 이해하지 못해. 때로는 작은 희생이 더 큰 선을 위해 필요한 거야. 그건 변명이에요. 무고한 아이들을 해치는 걸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김 박사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어요. 선희야, 이제 니도 편안해질 시간이야.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다락방은 좁았고 갈 곳이 없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시간을 벌기 위해 소리쳤어요. 미정이와 소희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정말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김 박사가 멈췄어요. 물론이지. 그 아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실험체들이거든. 계속 관찰해야 해. 실험체라고요? 그래. 기억 조작 기술의 완성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표본들이야.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조작된 기억을 유지하는지 지켜봐야 하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미정이와 소희가 여전히 실험 대상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구해낸 게 아니라는 거네요? 맞아. 네가 구해낸 게 아니야. 우리가 구해주도록 허용한 거지. 그 아이들은 여전히 우리 손 안에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제가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것도 모든 게 조작된 현실이었어요. 그럼 진짜 범인들은 아직도, 물론이지. 우리는 계속 일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 더 큰 규모로 말이야. 김 박사의 말에 저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어요. 이 증거들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럴 수 없을 거야, 선이야. 남자가 주사기를 들고 저에게 달려왔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피했지만 좁은 다락방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아래층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경찰이 온 거였어요. 저는 어떻게 된 건지 몰랐지만 일단 안도감을 느꼈어요. 김 박사와 남자는 당황한 것 같았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누가 신고한 거지? 모르겠어. 일단 철수해야 해. 그들은 다락방 창문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들이 이미 집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결국 김 박사와 남자는 체포됐어요. 저는 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발견한 서류들도 모두 제출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경찰이 온 건 이모 때문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고향에 간다고 하니까 불안해서 경찰에 신고하셨던 거예요. 선이야, 괜찮니? 이모가 달려와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이모,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저는 이모에게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제가 실험 대상이었다는 것, 진짜 배우가 따로 있다는 것, 그리고 미정이와 소희가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까지요. 이모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저를 믿어주셨어요. 선이야, 이번에야말로 진짜 진실을 밝혀내자.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순혈에는 거대한 조직이었고 권력층에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김 박사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털어놨어요. 하지만 핵심적인 정보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선이야, 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김 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뭘 모른다는 거예요? 네 자신이 누구인지 말이야. 무슨 뜻이에요? 니는 우리가 만든 완벽한 작품이야. 기억을 강화하는 약물의 결과물이지. 그건 이미 알고 있어요.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네 혈액 속에는 아직도 그 약물이 남아있어. 그리고 그 약물에는 특별한 기능이 하나 더 있지. 무슨 기능이요? 원격 조종 기능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네 행동을 조종할 수 있다는 뜻이야. 물론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지만 김 박사는 섬뜩하게 웃었어요. 네가 아무리 우리를 고발해도 소용없어. 네 자체가 우리의 작품이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공포를 느꼈어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행동들도 조종당한 결과일까요? 걱정 마, 선이야. 아직까지는 네 의지대로 행동한 거야. 하지만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 김 박사의 말에 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제 몸속에 그런 약물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무서웠어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이모와 상의해서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서 몸속에 어떤 약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제 혈액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김 박사가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약물이 이미 분해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정상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혹시 검사로는 발견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미정이와 소희를 만나러 갔어요. 그들이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미정이와 소희가 며칠 전에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병원을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았어요. CCTV를 확인해 봤는데 마치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김 박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미정이와 소희가 여전히 그들의 손 안에 있다고 했던 말이요. 저는 급히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성인이 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간 것 같은데 실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억을 조작당한 상태예요. 그건 추측일 뿐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순혈의 영향력이 경찰에까지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서 미정이와 소희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미정이가 보낸 편지였어요. 선이야, 미안해. 나는 진실을 알게 됐어. 우리가 정말로 구해진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실험 대상이야. 그리고 너도 위험해. 조심해.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숨었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 편지를 읽고 저는 안도감과 걱정이 동시에 들었어요. 미정이와 소희가 스스로 도망쳤다는 건 다행이었지만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순혈애는 아직도 활동하고 있고 저를 노리고 있을 거였어요. 저는 이모와 상의해서 신분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름도 바꾸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하는 거였어요. 비록 순혈애의 영향력이 크다고 해도 여론의 힘은 무시할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믿을 만한 기자를 찾아가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던 기자도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심각해졌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특종이네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기자는 고민하더니 기사를 쓰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 제 신원은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기사가 발표됐어요. 전국적 아동 조작 조직 순혈의 실체 드러나라는 제목으로요. 기사가 나간 후 큰 파장이 일었어요. 국정감사까지 열렸고 전국적인 수사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순혈의 핵심 인물들은 이미 해외로 도망쳤거나 숨어버렸어요. 잡힌 사람들은 대부분 말단 조직원들 뿐이었어요. 그래도 이 사건을 계기로 비슷한 조직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어요. 전국의 고아원과 보육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됐고 의심스러운 의료진들도 조사받게 됐어요. 저는 새로운 신분으로 조용히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어요. 순혈회의 핵심 세력들이 아직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김 박사가 감옥에서 의문사했다는 거였어요. 공식적으로는 자살이라고 발표됐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김 박사의 죽음 이후 순혈에 관련 수사는 급속히 축소됐어요. 핵심 증인이 사라진 상황에서 더 이상 파헤치기 어렵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순혈의 힘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어요. 그들은 감옥 안에서까지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김 박사가 나타나서 저에게 말하는 꿈이었어요. 선이야, 니는 아직도 우리 손 안에 있어. 네가 아무리 도망쳐도 소용없어. 꿈에서 김 박사는 리모컨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버튼을 누르자 저는 제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꿈에서 깨어난 저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해서 무서웠어요. 혹시 정말로 제 몸에 뭔가 장치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더 전문적인 병원에서요. 검사 결과는 이번에도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뇌파 패턴이 좀 독특하네요. 뇌파 패턴이요? 네.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특별한 훈련을 받았거나 특수한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김 박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제가 받은 기억 강화 실험 때문일 거였어요. 혹시 그 뇌파 패턴이 외부에서 조종당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모르죠. 의사의 말에 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혹시 순혈애가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이모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이모, 저 정말 무서워요. 혹시 제가 언젠가 조종당하게 될까 봐요. 선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설령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해도 네 의지가 가장 중요해. 하지만 만약에 제가 제 의지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럴 때는 내가 막을 거야. 니를 혼자 두지 않을 테니까. 이모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됐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며칠 후, 저는 예상치 못한 방문자를 만났어요. 미정이었어요. 선이야. 미정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에는 생기가 돌아 있었어요. 미정아, 어떻게 여기를. 네 새 주소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 우리가 배운 기술이거든. 미정이는 소희와 함께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순혈애와 싸우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처럼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어. 그리고 순혈애의 나머지 세력들을 찾아내고 있어. 정말? 그럼 성과가 있었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발견한 게 있어. 미정이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순혈애의 해외 지부에 대한 정보야. 그들은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어. 서류를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순혈애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까지 조직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미정이가 보여준 사진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어요. 김 박사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필리핀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 필리핀에서요? 현지 고아원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직도 무고한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니를 찾아온 거야. 우리 함께 하지 않을래? 미정이의 제안에 저는 고민됐어요. 안전한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위험한 일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아? 위험해. 하지만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할 거야? 미정이의 말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로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하지 않을 일이었어요. 좋아. 함께 하자. 그날부터 저는 미정이와 소희 지하 조직에 합류했어요. 우리는 기억의 수호자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순혈애의 나머지 세력들을 찾아내고 피해자들을 구출하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었고 자원도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피해자들이 우리에게 합류했어요. 그들 중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억을 조작당했지만 일부를 복구한 사람들, 특수한 기술을 배운 사람들, 그리고 내부 정보를 가진 사람들까지요. 우리는 체계적으로 조직을 구성했어요. 정보 수집팀, 구출팀, 치료팀, 그리고 예방팀으로 나누어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했어요. 몇 달 후, 우리는 첫 번째 큰 성과를 거뒀어요. 필리핀의 순혈의 지부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실험당하고 있던 아이들 15명을 구출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도 위험에 처했어요. 순혈애의 추격을 받게 된 거였어요. 선이야, 우리가 너무 큰 조직을 건드린 것 같아. 미정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아이들을 구했잖아. 하지만 순혈애의 보복은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우리 조직의 은신처가 습격당했고 몇 명의 동료들이 납치됐어요. 그 중에는 소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소희를 구해야 해. 미정이는 절망에 빠졌어요. 우리는 급히 구출 작전을 계획했지만
상대방의 세력이 너무 컸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도움이 왔어요. 정부 기관에서 우리에게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기억의 수호자들이시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해온 사람은 국정원 소속이었어요. 순혈회를 수사하던 비밀 조직이었어요. 저희도 순혈회를 오랫동안 추적해왔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부 기관과 협력하기로 했어요. 그들의 자원과 우리의 정보를 결합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합동 작전을 통해 우리는 소희와 다른 피해자들을 구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순혈회의 아시아 지부 대부분을 해체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핵심 인물들은 잡지 못했어요. 그들은 계속 도망다니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쫓아다닐 수는 없어. 미정이가 지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해. 이런 조직들이 생겨나는 이유를 없애야 하는 거야. 미정이의 말에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뭘까요? 며칠 후,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교육이야. 교육? 사람들을 교육해서 이런 일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거야. 그리고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미정이는 제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이들에게 자신의 권리에 대해 가르치고 의심스러운 상황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야.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안전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요. 전국의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했어요. 어떤 어른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까지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미지근했어요. 학교 측에서도 이런 교육이 필요한지 의문을 표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활동을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부모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우리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 중에서 실제로 위험한 상황을 피한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의심스러운 어른들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이상한 약물을 거부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 성과를 보면서 우리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진짜 해결책이라는 걸요. 몇 년 후, 우리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정부 정책으로 채택됐어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순혈회 같은 조직들의 활동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되면서 그들의 범죄가 어려워진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의 싸움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곳곳에서 비슷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는 김 박사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그가 죽기 전에 감옥에서 쓴 편지였어요. 선이야,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계획이 성공한 거야. 나는 네를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네에게 패배했다. 그것이 내가 원했던 결과야. 나는 순혈회를 배신했어. 네를 통해서 말이야. 네는 내가 만든 가장 완벽한 작품이면서 동시에 내 양심의 마지막 발현이었어. 이제 네가 진짜 영웅이 되어라. 나처럼 타락하지 말고. 그 편지를 읽고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김 박사가 정말로 저를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속죄의 의미가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이제 정말로 제 의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누구의 조종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고 있었어요. 미정이와 소희, 그리고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우리는 계속 싸울 거예요. 어둠 속에 숨어있는 악과 맞서서 무고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우리가 겪은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미정이와 처음 나눴던 진짜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생존자이자 수호자가 된 거예요. 결국 저는 경찰에 모든 걸 알렸고 마을은 삽시간에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 무너짐은 제가 어린 시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발견한 순혈회의 전국적 네트워크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거든요. 부산의 한 고아원에서는 30년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대구의 어느 사립학교에서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특별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납치해서 기억을 조작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도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연구가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었어요. 보건소는 폐쇄됐고 어른들은 다 불려갔어요. 김 아저씨, 이장님, 그리고 제 아버지까지 모든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진실이 드러났어요. 이 모든 일의 진짜 배후에는 정부 내부의 비밀 조직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국가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수십 년간 이런 실험들을 묵인하고 지원해왔던 거예요. 수사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의사들, 교육자들, 공무원들, 심지어 국회의원들까지 이 거대한 음모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텅 빈 우리 마을의 창틀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미정이와 소희,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싸워온 수많은 동료들이 함께 있었어요. 귤 껍질은 바람에 굴러다녔고 소독약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냄새는 이제 더 이상 공포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겨낸 과거의 증거가 되었거든요. 선이야,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미정이가 제 옆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그 아이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정말 끝났어.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마을을 떠나야 할 건 소녀들이 아니라 진실을 감춘 어른들이었다는 걸요. 우리는 이곳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이곳을 되찾은 거였어요. 그날 창틀에 비친 제 얼굴은 울고 있었지만 동시에 결심한 듯 단단해 보였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침묵은 범죄라는 걸요.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어요. 언론들은 연일 특집 보도를 내보냈고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서 진상규명을 요구했어요.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치료를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법들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회의 인식이었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않게 됐거든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됐어요. 저희 기억의 수호자들도 정식 단체로 인정받게 됐어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주요 활동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아직도 숨어 있을지 모르는 피해자들을 찾아내서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둘째는 가해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일이었어요. 셋째는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었어요. 몇 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성과를 거뒀어요. 전국에서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찾아냈고 그들 모두에게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제공했어요. 또한 50명이 넘는 가해자들을 추가로 검거해서 처벌받게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뿌듯했던 건 예방 활동이었어요. 우리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됐거든요. 어느 날, 한 초등학생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선희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김소연이에요. 언니가 오셔서 해주신 안전교육 덕분에 저는 나쁜 아저씨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저한테 특별한 약을 먹자고 했는데 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거절하고 선생님께 신고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저씨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도 무서운 일을 당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미정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특히 기억을 조작당한 피해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거였어요. 선희야,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겪은 고통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 미정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당한 끔찍한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껴. 우리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구해지고 있으니까. 소희는 법적 지원 업무를 담당했어요.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된 거예요.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어. 소희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 세 명은 각자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목표는 하나였어요. 어떤 아이도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아동보호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일을 해요. 때로는 정말 어려운 사례들을 만나기도 해요.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아이들, 성폭력을 당한 아이들, 그리고 아직도 숨어있는 조직들의 피해를 당한 아이들까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어린 시절 미정이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모든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물어봐요. 그렇게 힘든 일을 왜 계속하느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하지 않으면 어떤 아이가 저처럼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지난주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 여고생이 저를 찾아왔는데 자신도 기억의 수호자들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 거였어요. 언니, 저도 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다음 세대가 우리의 뒤를 이어서 계속 싸워나갈 거라는 희망을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꿔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꿈에 나타나서 저를 괴롭히기도 해요. 미정이가 사라지던 날, 소독약 냄새가 나던 밤들, 그리고 어른들의 차가운 시선들이요. 하지만 그런 꿈에서 깨어나면 저는 더욱 강해진 기분이 들어요. 그 끔찍한 과거가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어 주었거든요. 제 책상 위에는 미정이의 빨간 머리핀이 놓여 있어요. 이제는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용기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 머리핀을 볼 때마다 저는 다짐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계속 싸워나가겠다고요. 얼마 전에는 우리 마을에 기념관이 세워졌어요. 어린이 인권 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요. 그곳에는 우리가 겪었던 일들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어요.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을 때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한때 공포의 상징이었던 우리 마을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된 거였어요. 개관식에서 제가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악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교묘한 악이라도 진실과 정의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진실과 정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싸워야 하고 누군가가 목소리를 내서 외쳐야 해요.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오늘 이 기념관이 문을 여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거예요. 어떤 아이도 우리가 겹쳤던 고통을 당하지 않을 때까지요. 연설을 마치고 나서 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할머니의 말씀이었어요. 아가야, 고생 많았구나. 네가 있어서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 고마워. 그 할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어요. 미정이와 소희도 함께 울었어요. 우리는 마침내 해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옛날처럼 셋이서 귤을 먹었어요. 어린 시절 약속했던 귤 껍질차는 결국 끓이지 못했지만 그 대신 더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선이야, 우리 정말 많이 컸구나. 미정이가 말했어요. 그러게, 어린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해냈네. 소희도 감격스러워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야?
제가 물어보니까 미정이와 소희는 동시에 대답했어요. 계속 이 일을 할 거야.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현재 우리 기업의 수호자들은 국제적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지난해에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방문해서 현지 단체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우리의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도 했어요. 세계 곳곳에서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희망을 느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실감하거든요. 얼마 전에는 유엔에서 아동 인권 관련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어요.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아동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첫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정말 많은 나라의 대표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과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궁금해했거든요. 한국의 사례는 정말 놀랍습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시스템을 바꾼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한 유럽 대표가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묻혀버렸거든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그 질문을 받고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정말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친구를 포기할 수 없었고, 다른 아이들을 포기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대답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회의에서 우리는 국제아동보호협약이라는 새로운 협정을 만들기로 했어요. 어떤 나라에서든 아동에 대한 범죄가 일어나면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혼자 걸었어요. 가을이어서 나무숲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모든 어른들이 저를 의심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미정아, 소희야, 우리 해냈어. 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속삭였어요.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제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친구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일기를 써요. 오늘 만난 아이들, 오늘 해결한 문제들, 그리고 내일의 계획들을 적어요. 그 일기는 미래의 제게 남기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어떤 날은 정말 힘들어요. 구해내지 못한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처음 마음을 떠올려요. 미정이를 찾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을요. 요즘 저는 책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요. 특히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책의 제목은 귤 껍질의 약속이에요. 미정이와 처음 나눴던 그 작은 약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거든요. 책을 쓰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는 것을요. 출판사에서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판매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책을 읽은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게 되고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지난주에는 한 중학생이 제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선희 언니, 저는 언니의 강연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언니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해결했어요. 이제는 저처럼 괴롭힘을 당하는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언니가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미정이와 소희도 각각 자신의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미정이는 심리치료에 관한 책을, 소희는 법적 권리에 관한 책을 쓰고 있어요. 우리 셋의 책이 모두 출간되면 아이들이 더욱 포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어제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옛날 우리 마을에 새로운 아동보호센터가 문을 열었거든요. 그곳은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에요. 센터 개소식에 참석했을 때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한때 아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마을이 이제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곳이 된 거였어요. 센터의 첫 번째 아이는 7살 여자아이였어요. 부모에게 학대당해서 보호받게 된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봤어요. 안녕. 나는 선희 언니야. 넌 이름이 뭐니? 지은이요.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지은아, 이제 안전해.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제 말을 들은 지은이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다는 것을요. 오늘 밤도 저는 창가에 앉아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밖에는 별이 많이 떠 있어요. 미정이가 좋아했던 겨울 하늘이에요. 제 손에는 여전히 미정이의 빨간 머리핀이 있어요. 이제는 그 머리핀이 무거움이 아니라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미정이와 소리, 그리고 수많은 동료들이 함께 있으니까요.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꿈을요. 그 꿈이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싸울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거예요. 미정이와 처음 나눴던 귤 껍질의 약속은 이렇게 더 큰 약속이 되었어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과 나눈 약속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소독약 냄새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꽃향기가 나요. 미정아, 우리 약속 지켰어. 앞으로도 계속 지킬 거야. 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일기장을 덮었어요. 내일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희망의 이야기가요. 믿었던 사람들이 침묵으로 죄를 덮어버리는 걸 본다는 건 너무 큰 고통이에요. 제 어린 시절은 귤 껍질 향과 비린내 사이에 묻혀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나요? 숨겨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요. 그 과정이 아프더라도 그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혹시라도 같은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어른들의 침묵이 더 큰 상처가 된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견뎌내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혼자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다음 영상도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다.